다들 작은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할까? 어떤 문제가 좀 예상 바뀐 문제가 혹시 어떤 게 있었어? 플래시. 그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플래시를 쓰면 파일 시스템 뭐가 바뀌나? 바뀔 게 많겠죠. 블락 알로케이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플래시로 바뀌면 그 3번 문제에서 여러분 결국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메타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블락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래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 관점 1, 2, 3을 다 이렇게 말해줬잖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뭐가 차이냐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이 없으니까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케이션을 할 때 이게 패스트 파일 시스템 같은 데서 패스트 파일 시스템 같은 데서 실린더 그룹 이 디스크백 시스템에서는 알로케이션 할 때 디스크를 쪼갭니다. 그래서 실린더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들끼리 블락을 알로케이트를 하고 아이노드를 할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플래시로 가면 그렇게 위치 기반의 알로케이션, 위치를 어웨어한 알로케이션이 전혀 필요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노드도 결국은 아이노드 구조가 과연 이렇게 부착골처럼 다이렉트 노드가 있고 인다이렉트 노드가 있고 더블 인다이렉트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매체의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노드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인덱스를 쭉 그냥 만들어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접근하시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좀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도 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계속 더하면 합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좀 하면서 하면 훨씬 좋은 답이 되겠죠. 또 뭐 다른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좀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통 뭐 시험은 지나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커버로스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커버러스라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RPC 같은 걸 우리가 해요. RPC 같은 거 하는데 즉 내가 다른 노드에 다른 호스트에 있는 그런 뭐 자원을 쓰기도 하고 엑스큐트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텐티케이션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거고, 커브러스는 다른 기술도 그랬겠지만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러스는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씁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코드가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한 40년, 30년 충분히 30년 이상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혹시 이 중에서 보안 수업 듣는 학생들 있나요? 보안 상용 수업인가? 그 보안을 여러분 수업 들어보게 되면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같은 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PKI 기반인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인인증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없이 이 시메트릭 키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서버 클라이언트 둘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있을 때 그들만으로도 충분히 시큐어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커버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텐티케이션이에요. 즉 상대방은 나를 베리파이하고 나는 상대방을 베리파이하고, 중간에 내가 보낸 메시지가 바뀔 거냐 아니면 변조될 거냐 하는 문제는 취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맞는 사람이냐는 문제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베리파이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베리파이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텐티케이션이 되면, 인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이 커브러스를 읽어본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잠자기 굉장히 좋은, 읽으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겁니다. 좀 이렇게 별거 아닌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왠지 좀 졸음이 오는 그런 대목이어서 그걸 내가 좀 이렇게 좀 한 장표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이 정리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와 우리 가정을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은 내 얘기 잘 들려요? TV도 좀 켜있죠? 안 켜있어? TV를 누르면 돼. 파워 버튼. 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요. 컴퓨터를 판 그런 기업들이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뭔지 알아요? 어떤 전화냐면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컴퓨터를 받아놓고 책상에 딱 올려놓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전원을 안 꼽았어. 그 다음에 파워 버튼을 안 눌렀어. 컴퓨터를 갖다만 넣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처럼 TV도 여러분 스위치를 눌러야 켜져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 그런 TV가 있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Personal Aware TV.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 딱 켜주고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커버러스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하면 이런 AS니 TGS, TGT, 그다음에 NA 이런 약어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 AS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패스워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우리가 아이디어가 패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GS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서
서버를 연결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AS가 있고 TGS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서버를 가는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고 TGS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세션 키를 줍니다. 즉 뭐냐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키를 줘요. 그 키로 뭐냐? 그 키로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합니다. 인코딩 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서버가 TGS고요. 그 다음에 SS는 서비스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말하는 서버죠. 그래서 AS하고 TGS, 그 다음에 TGT라는 거는 이런 통신을 할 때 이 토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근데 토큰은 뭐가 중요하냐면 타임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국민인증서나 그런 걸 쓸 때 여러분들이 그 카드가 있죠. 암호카드. 그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 뱅킹 할 때 쓰는 갑자기 온라인 뱅킹 할 때 여러분 인증서를 쓰고 맞아. OCP. 이거를 여기 써보면 그거를 킨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바뀌죠. 그게 꺼져버리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숫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게 타임스탬프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텐티케이트가 된 사람을 할지라도 지금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는 토큰을 주는 거예요. 즉 시간, 요 타임 윈도우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다. 그 밸리드하다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거를 티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함에 있어서의 서로 시큐어하게 오텐티케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정은 일단 AS 오텐티케이션 서버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뒷장 어떻게? 그 다음에 AS는 시크릿 키를 패스워드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치면은 그걸 가지고서 키를 만듭니다. 키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만들려고 가까이 보면 해시함수를 쓰고 여기다 패스워드를 씁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고 어떤 해시함수를 쓰면 해시 값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키가 돼요. 자, 그래서 AS의 키, 시크릿 키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아이디마다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이 페어마다 키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정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도 패스워드에서 시크릿 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가정이냐면 이 해시 함수를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션마다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하고 AS, 클라이언트하고 TGS,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이 각각의 세션입니다. 그것들은 세션 키로 암호가 된다. 고유의 세션 키를 가지고 있다. 또 중요한 또 가정은 뭐냐면 AS는 TGS의 시크릿 키를 가지고 이 시크릿 키하고 세션 키는 틀려요. 두 개 다. 시크릿 키하고 세션 키. 그 다음에
TGS는 SS의 서버의 세션 키를 가지죠. 자, 그래서 세션 키는 클라이언트와 이 해당되는 파티의 메시지 교환에 사용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서 다음에 그 도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내가 이제 아이디어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아이디를 보냅니다. 이 AS에게. 그럼 이건 이때 아이디는 뭐냐면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나와요. 그러면 가정이 뭐냐면 그 AS가 이걸 가지고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거기 패스워드에서 시크릿 키를 만들어내요. 시크릿 키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AS가 세션 키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TGS 세션 키라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쓸 키. 그러니까 그 키를 얘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AS가 패스워드로부터 만든 시크릿 키를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이건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TGS 시크릿 키로 TGS 세션 키를 또 인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AS 시크릿 키, 두 번째 메시지는 TGS 시크릿 키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B를 받으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패스워드 시크릿 키를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그럼 이걸 풀 수가 있어요. 풀어서 뭘 만드냐면 TGS 세션 키를 이게 키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클라이언트는 TGS한테 이제 AS가 아니고 TGS한테 B를 그냥 보내요. B를 그냥 보내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를 TGS 지금 TGS 세션 키로 인코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C를 받잖아요. C. 그렇죠? C를 받으면 C는 B와 같아요. 그러면 TGS는 자기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TGS 세션 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TGS 세션 키를 가지고서 뭐예요? 이 D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서버 세션 키를 이 서버의 시크릿 키로 인코딩해요. 이 서버 세션 키는 뭐냐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키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걸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TGS 세션 키로 또 똑같은 서버 세션 키를 또 인코딩을 해요. 자, 여기서도 AS가 보낼 때도 세션 키를 다르게 인코딩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E와 F도 서버 세션 키를 다르게 인코딩해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TGS 세션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F에서 서버 세션 키를 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랑 똑같이 2를 그냥 보냅니다.
E를 그냥 보내고 G를 보내는데 G는 뭐냐면 서버 세션 키로 인코딩을 해서 보내요. 오케이? 자, 그럼 E가 있잖아요. E를 SS가 해석을 해서 왜 SS 시크릿 키를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이 E를 디코딩을 해서 서버 세션 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 G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는 뭐냐면 G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얘가 리지트못하다, 즉 적법한 클라이언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SS가 서버 세션 키를 가지고 이 타임 스탬프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알아요. 왜냐하면 서버 세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타임 스탬프 안에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버 세션 키로 인코딩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가 또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보낼 때 또 서버 세션 키를 인코딩을 합니다. 네, 교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전체 플로우가 이 커버로스 플로우인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 AS에서 어센티케이션을 한 다음에 바로 서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키들을 보내고 받고 하면서 이 중간에 이 TGS가 이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서버 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게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때 만약에 분리계층이 무선 방식이면은 크게 또 맨인더미들 어택하고 방해 전파 이 두 가지의 구조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레벨에서 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자네가 그거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Man in the Attack이라고 있어요. 맨인더미들 어택. 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이쪽이 되건 이쪽이 되건 간에 가짜 서버도 가짜 클라이언트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커버로스 낮은 버전에서 픽스를 했고 1번. 네.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에서 예를 들면 링크에서 내가 어떤 값을 바꾼다. 피지컬하게. 그거는 여기서 이 커버로스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에서 어떤 물리 어택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로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뚫리면 끝인 거네요, 거의. 그거는 물리 영역에서 뚫리는 문제는 또 별도로 또 끝인 게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창이 있으면 방패가 따라 나오죠.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택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패를 만들어줘요. 다만 이거는 지금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어텐티케이션하는 문제에서는 그 물리 레이어에서의 어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커브로스가 조금 여기 뒤에 있는 걸로 내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들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걸 좀 다시 이렇게 도식으로 좀 정리를 했고 아마 뒤에 있는 이걸 좀 보고 뒤에 있는 설명을 보면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마 지난주에 막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 올라간 파일이 아니고 두 번째 올라간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이 어텐티케이션에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서로 세션 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 세션 키를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베리파이를 하는 식의 그런 알고리즘을 고안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오늘 파일 시스템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즘에 또 빅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AI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 킬레그레스 여쭤보는데 어, 슬라이드 좀 보는데 어. 지금 이 맥락에서 킬레그레스가 왜 나왔는지 잘 아, 지금 RPC를 우리가 메시지 주고받잖아요. RPC를 했을 때 우리가 RPC 통신하기 전에 이런 오덴티케이션 해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겠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실험실에서는 그냥 뭐 RPC에서 보내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분석 환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 어느 의미에서 이거는 이 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는 이 메시지들을 전부 다 세션 키로 보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이더넷이라든지 인터넷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버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션 키로 인코딩을 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또 유사하게 SSL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REST API를 쓰는 그런 그 HTTP 같은 데 쓰는 방식.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카카오로스보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메커니즘이상. 카카오로스는 상당히 트러스트. 왜냐면 최소 우리가 웹서버를 할 때는 웹서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로스 같은 경우는 상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RPC 같은 데서는 이게 서버를 믿을 수 있는 서버인지를 사실은 100% 장담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상합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게 막 노드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서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항상 있어요. 그냥 처음에 하나 두 개면 좋은데 이제 옆집이 아니라 다른 동네 이게 아니고 저기 어디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오텐티케이션은 저희가 프로토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빅데이터 아주 고민이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그런 건데 저는 여러분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잘 봤으니까 이제 파일 시스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빅데이터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이만큼이야. 김건우, 김건우, 번호가 두 명 있으면 김건우, 자네. 빅데이터 얼마면 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면 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면 빅? 한 번에 램에 올릴 수 없다. 그러면 램 사이즈는 자네가 쓰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이나 PC는 얼마나 돼? 16기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1테라바이트, 10테라바이트다. 그럼 그냥 디스크에 저장하면 돼. 그럼 빅데이터 고민은 별로 없겠지. 그냥 파일 시스템 하나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파일 시스템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규모의 데이터, 예를 들면 뭐 페타바이트, 수천,
그러니까 그 파일 시스템으로 처리가 안 되는 뭐 메타블랑을 써도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표시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니까 다음 질문이죠. 배상금. 네. 잘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할 자네한테 숙제가 주어졌어. 무지무지하게 큰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라. 이건 이제 파일이 아니고 그냥 파일을 넘어서는 거야. 하나에서 안 되니까 여러 개로 나눠서 처리를. 그렇지. 자자. 제가 이것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빅데이터 처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쪼갠다. 별거 아닌 얘기죠. 그게 하드브라는 그 HDFS의 하드 디지털 파일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 쪼개는데 뭐하고 쪼개냐면 스토리지하고 컴퓨팅을 같이 쪼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스, 지난 시간에 나스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예, 컴퓨터 팜이 있으면 컴퓨터 거기에 이렇게 망으로 연결해서 나스를 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파일은 데이터는 많은 걸 저장할 수 있지만 컴퓨터 노드는 하나예요. 요 안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코어가 두 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하나의 모델. 근데 하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뭐냐면 컴퓨테이션과 스토리지를 쪼갠다. 이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로 쪼개는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하다 보면 데이터가 여기가 데이터가 뭐 분실될 수도 있고 또 노드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자, 페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일을 폴트 톨러런스가 필요해요. 폴트 톨러런스는 어떤 말이냐면 고장이 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동작할 수 있고 계속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김용우, 자네는 폴트 톨러런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죠. 저렇게 큰 데이터가 있다면 쪼개낸다. 그래도 크면 더 쪼개면 된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게 키아니다. 자, 그다음에 폴트가 났어요. 뭐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노드 자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노드라는 건 컴퓨터 시스템 얘기예요. 폴트가 났어.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하면 폴트가 안 나간 것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폴트가 났는데 폴트가 안 나간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쉽게 생각해보죠. 그냥 쉽게. 걔를 결과에서 빼고 다른 폴트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트 한번 버리는 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버리면 누가 그래? 폴트 나는 못 쓰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못 쓰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안에서 폴트가 났어. 우리가 볼 때 폴트가 났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폴트가 안 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다시 하고 다시 리부팅을 시켜. 그걸 잘못된 부분만 한 번 더 한다고 잘못된 부분만 다시 하는 잘못된 부분 다시 해. 그럼 다시 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다. 한 사람만 더 물어봅시다. 이수민 없어요? 자네 자네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그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 타이어 끼워야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비 타이어 끼워야지. 그게 뭐야? 그냥 예비 타이어를 가지고 다녀야지. 예비 타이어를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펑크 나면 차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물론 차가 불러와서도 차가 이 펑크를 끼울 때도 차를 불러서 할 수도 있겠죠. 한편에 예비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어떤 말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냐면 폴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중복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도 중복해서 가지고 있어요. 레플리케이션. 폴트가 나는 거는 폴트가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어프로치지만 오케이, 폴트 난다. 그래, 좋아. 그런 폴트가 난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레플리케이션, 복제를 넣게 돼요. 그러면 폴트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쪽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 고장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고치려야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마치 뭐로 보일 수 있냐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폴트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폴트가 안 나는 거죠. 자네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자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 하드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드 그러면 뭐가 또 막 하게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나 쪼개는데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 같이 나눈다. 이건 폴트 톨러런스는 애플리케이터. 그냥 그걸 어떻게 폴트를 안 넣게 할 거냐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냥 여러 개를 넣는다. 그거 낭비가 아니니까 낭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웨이스트지. 왜? 폴트 톨러런스를 제어하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한 다음에 일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드를 좀 봐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나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서 답이 안 와서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타겟 노드 원래 태스크 담당해야 될 타겟 노드가 하나 퍼져서 그러면 다른 데 핸드오버를 하든가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정로나 아니면 그 리퀘스트를 보내는 쪽에서 스위치 해야지. 그럼 그게 거기서 핸드오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레플리케이션을 하지만 그것들이 설마 페일 오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기술로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 자체가 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커버 그렇게 페일 오버를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럼 데이터 자체가 손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미러들 중에서 한 개 미러만 손상이 됐으면 그때는 미러 하나만 손상이 됐으면 다른 미러로 핸드오버하면 땡인데 다 퍼졌거나 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퍼졌거나 데이터가 망가졌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그 정도의 어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건데 그럼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내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폴트까지 견디겠느냐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주선이다. 그거는 뭐 막 몇십 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종류의 폴트에 대해서 2주가 3주가 4주가 해요. 그래서 이게 페일하고 저게 페일해도 얘네는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페일했다. 그럼 거기서 그 스탑이고 엔드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HDFS라고 하는 것은 하드 디스크리트 파일 시스템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수, 여기 수천 개라고 썼지만은 뭐 구글 같은 데서는 보면 뭐 수백만 대의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폴트러스 얘기했냐면 하드 페일리어의 놈이에요. 예외적인 게 아니고 항상 발생. 100만 대 서버가 있어요. 그중 항상 고정이거든요. 빅데이터는 그래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하고. 그럼 이 각각이 나눈 건 뭐예요? 각각의 파일이에요. 각각의 파일.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서 하나의 빅데이터. 그래서 또 뭐 액세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write once, read many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서 계속 read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랜덤 리더랑 라이트랑 다르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과 같이 검색 엔진은 계속 검색을 한다는 게 뭐예요? 쓰지는 않거든요. 리드만 계속.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리드만 계속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동기화가 간단해요. 동기화가 뭐 싱크로나이즈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데이터 노드가 있고 네임 노드가 있고 데이터 노드가 있어요. 하이로키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임 노드가 일종의 마스터예요. 마스터. 온갖 메타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온갖 메타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는 뭐냐면 워커예요. 워커. 일을 하는, 계산을 하는, 실제로 계산을 돌리는, 러닝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이제 모아서 렉이라고 해요. 렉. 이렇게 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레플리케이션이라는 단위가 렉.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레플리케이션은 같은 렉에서 하지 않고 다른 렉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노드들의 묶음을 렉이라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렉들이 쫙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렉들이 모여서 전체 클러스터.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네임 노드는 마스터 서버인데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를 다 매니지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이 로컬 파일 데이터 노드의 파일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통합하는 네임 스페이스 관리를 해야 되고, 파일 액세스를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스페이스의 파일 시스템의 네임 스페이스 오퍼레이션, 즉 오픈이나 클로즈나 리네임이나 딜리트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여러 군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국 뭡니까? 블락들을 데이터 노드 매핑을 다시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0부터 9, 10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블락이 어느 노드에 가 있느냐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락을 만들고 쓰고 읽고 레플리케이트하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은 결국 뭐냐면 블락 사이즈와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컨피그러블 하게 하는데 디폴트 64바이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레플리케이션 단위가 64메가바이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임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노드들로부터 핫빗을 받아요. 핫. 어떤 얘기냐면 얘네들이
네임 노드한테 계속 나 살아있어. 주기적으로 5초에 한 번씩, 뭐 10초에 한 번씩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에 하트비트를 주어진 시간에 못 보내면 어떡하게? 받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네임 노드는 그 데이터 노드가 도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의 백업은 어디 있지? 이거 레플리케이트 데이터가 어디 있지? 찾아가서 거기로 다시 동작시킵니다. 그 다음에 레플리카를 놓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렉 단위로 분산해서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 페일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드 하나보다 훨씬 잘 안 일어나는 레어하게 일어나는 이벤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임 노드는 그 트랜잭션 로그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계속 트랜잭션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트랜잭션하고 유사하다고 계속 변화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변화를 해놓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락이 데이터 노드에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면은 메타데이터죠. 그렇죠? 로컬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가 아니고 이 전체 시스템의 이 메타데이터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 캐시를 해놓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팅을 합니다. 체크포인팅이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페일리어가 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산을 하던 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체크포인트를 해서 소위 말하는 롤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어. 라고 해서 여기서 체크포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를 보면 HDFS의 블락은 하나의 파일이고요. separate 파일. 그 다음에 이 로컬 파일 시스템하고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를 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일이 로컬 파일인지 아니면은 NFS에서 마운트된 건지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죠. 그죠? 제가 RPC라든지 NFS를 할 때 그 메타데이터 관리, 오픈 카운트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시험 문제 냈던 거 기억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로컬 시스템에 쓰는 파일이다. 아니면 이거는 빅데이터의 하나의 이 블락 그 중에 일부인 피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네임 노드로 겁니다. 나 이런 블락 가지고 있어. 얘들부터 하시라고 거죠. 그래서 네임 노드가 이거를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네임 노드로 가서 네임 노드가 뭐예요? 그거를 분산을 시켜요. 이 리퀘스트는 여기하고 여기 이 데이터 노드로 가고 처리를 해라. 명령 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트랜잭션 로그에 다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노드 프로토콜을 이런 걸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우리 얘기가 RPC 기능을 한다. RPC. 그러면 이걸 시큐어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클러스터 안에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안에 있으면은 커브러스 같은 프로토콜 동작 안 시켜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노드들을 막 쓴다고 하면 커브러스 프로토콜 동작을 시켜서 어텐티케이션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누가 저 시계 가지고 안 농가 누가 시계 있으면 난 전화 빌려줄게요. 야 시계 없어서. 저 아니면 수업 끝나는 시간 되면 저기 말씀하세요. 내가 시계가 없어서 계속하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질문. 오늘 요술에다 마지막 사연. 오케이.